대부분의 어떤 그 지식인들, 이 양반 유생들은 동학을 서학하고 비슷하게 봤어요. 서학. 이게 천주교, 이게 기독교 이런 거하고 서교하고 비슷하게 봤어요. 그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이 양이들을 갖다가 배척을 한다라는 주장을 갖다 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누구나 다 모든 어떤 그 지배 세력들이 원했던 척양을 갖다가 주장을 한다. 이런 것들도 동학은 사실이 아니고 나름대로 아주 가상한 생각을 갖다 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걸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게 어떤가 먹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살았던 유생들이 쓴 글에 보면은 동학이 나쁜 놈들이고 사학을 갖다가 하는 무리인데 다만 척외양을 주장을 한다는 점은 참으로 가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나아가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척외양이라는 것은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반란을 갖다가 일으키기 쉬워요. 우선 동학 교도들한테도 됩니까? 척외양이라는 걸 갖다 내걸어야만이 자기들이 하는 표직임이 반란인가라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척외양을 갖다 한다. 나를 위해 가지고 내가 외놈들 양놈들 묻히시라고 이렇게 운동을 갖다 하는 것이 어찌하여 만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무수히 나옵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제 반정부 데모를 갖다 한다든가 나아가서 그것이 반란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어떤 그 이 민중들의 의식 수준에 비춰볼 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밀란도 잘 못 일으켰어요. 그렇죠? 밀란도 많이 났습니다. 밀란 일으켜도 되니까 자기 고을 밖을 벗어나는 것은 반란이다 해가지고 고을 안에서만 일어나. 그런 것이 그 당시에 민중들의 의식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민중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좀 안심하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꼬를 갖다가 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척외양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생각에 척외양 운동을 갖다가 이제 벌이게 된다. 벌이면서 어떻게 돼? 그 세력들을 갖다가 동학 교도들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안심을 시켜가지고 끌어들이고 나가가지고는 이 양반 유생들도 좀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란을 갖다가 일으키는 거죠.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가장 처음 보이는 것이 이제 자유전 나타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교라는 사람이 이때 대원군이 불교를 도모했다 나오는데 이 무렵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가 하면은 서울과 삼내 이 전라도 일대에서 그러니까 이 무렵에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교단 쪽에서는 이 종교적인 운동, 교조신혼 운동을 갖다가 벌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미 전봉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운동이 아니라 나라를 혁신하기 위해서, 나라를 기억하기 위한 운동을 갖다가 벌였어요. 그 증거가 여러 군데 이제 나타나는데 제가 여기 하나만 좀 보여주면. 자,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35페이지. 35페이지에 중간에 인용해놓은 글이 있죠. 그 위로 한 네 번째 줄 지방에서라고 하는 시작되는 문장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10일 광화문 복합상소가 일어나고 동시에 전라도에서는 두 번째의 삼내 집회가 전봉준의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던 그 시점에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주목되는 점은 일반 민중에 대한 선전 활동도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우선 전라감사에게 척외양 통보물을 보낸 2월 10일 무렵 삼내에 모인 교도들에게 통문을 보냈고 일반 인민들에게도 효요하는 통문을 보냈다. 통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통문 한번 보시면은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글을 읽는 사람은 글을 읽고 혹시라도 두려워서 동요하지 말라. 우리는 외양을 초멸하려는 것이 따름이고 평민들에게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신중을 기하여 민간에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 민간에 폐해를 범하는 자는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중을 기하여 앞거지는 일반 민인들, 일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고 신중을 기하여부터는 교도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민간에 폐해를 끼치지는 말아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심상찮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제일 밑에서 5번째 줄, 그 35페이지 5번째 밑에 5번째 보면은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무렵 서울에서 척양 방문 운동을 주도한 동학교도들 혹은 그들과 연계된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서도 외양을 물리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방문과 4개 항목의 행동 강령이 서울 거리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 요체, 이 방문의 요체는 금수 같은 외양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는데 어찌 병이의 도리를 말할 수 있겠는가? 뜨뜻한 병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뜨뜻한 도리죠. 이걸 임진년의 원한을 다시 겪지 않으려는 충의지사가 있으면은 함께 나가자. 이렇게 해놓고 4개의 행동 강령을 갖다 써놨습니다. 이래저래 이렇게 보면은 동방예의지국이 어떻고, 이 오랑캐가 함부로 침략을 받아가지고 비할 때 통닭스럽다. 기필코스를 없애버릴 따름일까.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불효하고 불충한 자와 강함을 믿고 약한 자를 미련한 자는 도적이 운명하니 그 토제할 것이니 개과천선에 후회하지 말까. 누가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충의지사들에게 함께 동참을 하라. 이건 뭡니까?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소리입니다. 반란을 갖다가 일으키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정교가 대한개념사에 써놓은 말이 결코 헛된 말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그 당시에 서울에 와 있던 공관원들이 자기 나라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원들이, 외교관들이 와가지고 이 조선 내부에 있던 그 전국의 사정에 대해 가지고 쭉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죠. 본국에. 그게 남아있어요. 그 보고서에도 어떻게 됩니까? 대원군이 동학교도하고 밀통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라는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척양 운동을 갖다가 벌였던 것이고, 이제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실패를 해요.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어떻게 됩니까? 동학교단의 지도부에서 반대를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대원구청에서도 준비가 덜 되었고, 한번 하자라는 얘기 맺지 충분히 이제 연계가 안 됐어요. 대원군은 그 당시에 불만이 있던 군인들을 갖다가 비합을 해가지고 이목을 하는데도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대원군을 갖다 추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할 생각이 있는데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봉준을 비롯한 이런 어떤 이 교단 내부의 병력적인 어떤 세력들도 아직까지는 자기 세력을 갖다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월 달에 보훈군부집회에서 다시 한번 반란을 갖다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됐습니다. 여기 나온 것인데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 무렵에 전봉준이 서울에서 대원군을 갖다가 만나고 내려와가지고 반란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록들이 이제 간간히 이제 나오는데, 그런 기록들 중에 보면은 대원군이 어느 날 전봉준이를 석파정으로 초대를 해서, 석파정이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원군의 별장입니다. 그 별장으로 전봉준을 초대해가지고 손수 술을 따라주면서 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려갈 때는 어떻습니까? 손바닥에 강자를 써줬다. 전봉준의 손에다가 강이라는 유문이게 연화미소처럼 말을 안 해도 압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전봉준이 동학 동민군을 끊고 서울까지만 올라오면은 자기가 어떻게 돼요? 군사들을 끌고 나가서 환영을 갖다가 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정부를 갖다가 좀 늦게 시작했고
하니까 쉬지 않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까지 올라오면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온갖 중부에서 전라도고 이거는 충청도입니다. 중부에서 그 당시에 교도들이 전라도와 충청도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집회가 일어나는데, 경상도에도 많았으면은 경상도에서 일어날 것인데 경상도에서도 적진 않았어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남해 있죠, 여기. 남해 알죠? 요 아래. 남해에 가면은 남해군이 전국에서 도 단위로 되니까 천도교 신자가 가장 많은데. 여러분들 잘 몰랐죠? 아, 그 남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마산 쪽은 옛날에는 이제 뭐 그렇게 대단한 데가 아니었고, 이게 그죠? 진주가 크죠? 이 동네에서는 조선시대 때 아주 큰 도시인데, 진주 쪽에서도 뭐 진주 빌란도 있었습니다만 김종현 선수 얘기 들어서 알지만 굉장히 이렇게 세게 일어났어요. 세게. 경상북도 쪽에서도 많았고, 어쨌든 이 두 군데서 일어날 때도 서울로 올려가라는 움직임들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이 보훈 군부 집회, 그리고 보훈 집회 당시의 사정에 대해 가지고 최시영이 나중에 체포가 되는데 98년에 체포가 처형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최시영이 남긴 말이 있어요. 보훈 집회 때 몇 사람이 집회 이거 걷어치우고 교조실 운동 걷어치우고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한강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그러지 않았고 의윤중이 내려와서 무마를 해서 선물을 해가지고 해상했다라는 얘기야. 이건 뭡니까? 그러한 이 강짜를 써줬다라는 대원군과 전봉준 관계의 전설 같은 얘기가 허황된 얘기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양자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전봉준이 이때도 어떻게 됩니까? 보훈 군부 집회 때도 반란을 갖다가 한번 일으키려다가 또 실패를 하고 말아요. 역시 뭡니까? 교단 지도부가 반대를 갖다 했고, 자기가 어떻습니까? 자기 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세력이 교단 안에서 자기 세력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부가 반대하더라도 자기가 밀고 나갈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교단이 반대하면은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세력은 취약이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봉준이 돌아와가지고 보훈 군부 집회에서 이제 보훈 군부 집회 때 체포력이 떨어지죠. 전봉준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숨어서 이렇게 지내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보훈 고부 일대에 사람들을 갖다가 규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발 통문 거사 계획을 만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전봉준이 동학 교단 조직을 사실상 포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뭔가 하면은 동학 교도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몇 차례의 어떤 그 반란 기도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략을 바꿉니다. 바꾸는 전략이 뭔가 하면은 밀란을 동시다발로 일으켜가지고 그 힘을 모아가지고 전라감령을 치고, 전라감령을 치게 되면은 팔도가 호응할 것이고, 그 힘을 모아가지고 서울로 쳐들어가가지고 강당들을 갖다 탄반오리들을 갖다가 척결을 하고 조정을 바로 잡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세 안민이죠. 세상을 갖다가 구원을 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왕제 창생이 멋진 말들입니다. 멋진 말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갖다가 바뀌게 돼가지고 이 사발 통문 거사 계획에도 보면은 전봉준을 비롯해가지고 쭉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고부 사람이고 그 인근 고을에 있는 사람이 최경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송희옥이라죠. 손여옥이라든가 이런 몇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고부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으키는데 전봉준의 생각은 뭔가 하면은 전봉준이가 고부에서 반란을 갖다가 일으키면은 옆 마을에서 됩니까? 회인에서 김계남이 일으키고 무장에서 손화중이 일으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물론 이 김계남, 손아중, 전봉준, 김덕명, 최경선 이런 사람들은 전봉준이 동학에 입도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아주 가까이 살았어요. 서로 가까이 이제 살았고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라도 전역으로 밀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힘을 모아가지고 감명을 치고, 그러면은 팔도가 호응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그러면은 그 힘을 모아가지고 숨을 치자. 이런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하고 고부에서 밀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고부에서 밀란을 갖다가 일으킬 때 1월 10일에 일으키는데, 그 밀란은 충분히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안 된 속에서 일어나요. 말하자면은 다른 지역의 지도자들하고 충분히 합의가 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고부군을 장악을 했지만은 다른 지역에서 호응을 갖다가 안 해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한 2달 정도 끌다가 1월 10일 날 일어나는데 3월 13일 날 전봉준이 고부를 떠납니다. 밀란 난민들이 해산을 하고 찾아간 곳이 누군가 하면 바로 손화중을 찾아가. 손화중이 그 당시에 동학 교도 중에서는 가장 세력이 세었어요. 자기 그 귀하의 교도들 가장 많았거든요.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반란을 일으키자고 다시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는데 처음에는 손화중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시기상조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반란이 터졌고 전봉준이 그냥 뒀다가는 잡혀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손화중이 준비가 덜 됐지만 일어나자 해가지고 시작되는 것이 바로 3월 20일 날 무장기포입니다. 무장에서 기포를 갖다가 할 무렵에도 대원군 측에 밀사가 내려와가지고 같이 행동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안 나오고,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일어나는데, 일어나가지고 처음에 며칠 동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란이 일어난 데가 고부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데가 무장입니다. 손화중의 근거지입니다. 그 다음에 쳐들어간 데가 어딥니까? 고부입니다. 전봉준의 근거지입니다.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딥니까? 태인입니다. 태인은 김계남의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농민전쟁의 3대 지도자의 본거지를 중심으로 일어났다가 어떻게 돼요? 그 세계 고을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전라 감령을 갖다가 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후퇴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호군들이, 반군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대적할 만한 숫자가 안 돼요. 한 6천 명. 처음에 일어날 때 4천 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세계고을 합해가지고 한 6천 명 정도가 올라가다가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고 나서 다시 전라도 입회를 갖다가 오게 됩니다. 이게 막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세모리를 갖다가 합니다. 두 번째 세모리를 됩니까? 좀 더 범위가 넓어져요. 적어도 전라북도 상당한 고을들을 갖다가 돌게 되고, 돌게 되고 전라남도까지도 일부 내려갑니다. 따라가지고 전라남도 세력들도 올라오고,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오고, 경상도에서도 사람이 오고, 충청도에서도 사람이 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덩치가 커져가지고 4월 27일 날 전라 감령에 있는 전주성을 갖다가 무혈 점령을 합니다. 그때 농민군들의 숫자가 많게는 3만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쳐들어가는데, 쳐들어가가지고 하다가 5월 8일 날 전주 하약을 맺고 이제 나오게 되죠. 전주성에 처해진데, 전주 하약을 갖다가 맺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는 그 사이에 농민군들이 전주성을 점령해 있는 동안에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봉준이 나중에 그런 어떤 당시에 어떤 그 일본 자기를 찾아온 일본인을 갖다 접견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행동이 청일 전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천취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조정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처비양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고 더군다나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죠. 이 비극입니다. 그렇죠? 싸우려면 저 나라에서 싸우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천취한이다라는 얘기를 갖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들어오니까 전봉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외세를 철군을 시켜야 되겠다. 외국 군대를 철군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파이를 맺고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해가지고도 전봉준은 어떻게 돼요? 농민군들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 개인적으로 보복행위하고 하는 걸 철저히 금지를 하라고 해요. 외국 군대가 그러면 안 나간다. 외국 군대가 나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들이 주둔 해서 명분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자면 어떻게 됩니까? 농민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좀 조용히 자 이런 얘기가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안 되죠. 농민들 일반 대중들은 외세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평소에 나를 괴롭혔던 양반들을 갖다가 못된 사람들 갖다가 정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니까 그게 이제 통제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만 자가 그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는데 1차 농민전쟁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대원군이다. 농민군들이 4월 16일 날 4월 달에 4월 16일이지 18일인가 16일 날 농민군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이제 4월 4일부터 해가지고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갖다가 여러 군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피해 정부들을 갖다가 나쁜 어떤 그 정치를 갖다가 바로 잡아라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데 4월 16일 날 처음으로 대원군을 단국해라. 단국이 국태고 대원군을 하여금 섭정을 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전주성에서 해산할 때 27개조의 패전 계획안을 갖다가 정부에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도 바로 대원군을 국정에 관여케 하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대원군과 농민군들 사이가 심상치 않았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국왕이라는 존재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국왕의 아비를 단국케 하라, 섭정케 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왕권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갖다 했다라는 것은 대원군과 농민군들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또 2차 농민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이 9월 10일 정도인데 9월 10일 정도에 2차 전쟁을 갖다가 일으키기 직전 8월 25일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김계남이 남원에서 농민군 7만 명을 갖다가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전봉준 아까 얘기했지만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물러날 때까지는 그냥 좀 잠잠히 있으면서 체계적인 개혁을 해나가자. 설군 행위를 한다든가 또 막 이렇게 한판 데모를 갖다 한다든가 이러지 말고 체계적으로 실속 있게 우리가 이제 직강수 체제라고 하는데 직강수 계획을 해나가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김계남과 손아섭 이런 주요 지도들이 다 전봉준을 갖다가 지지를 해주셨는데 8월 25일 날 김계남이 돌연히 대중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반란을 갖다 일으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봉준하고 손아섭이 가지고 말립니다. 참아라. 그러니까 8월 25일까지도 전봉준은 다시 반란을 갖다가 일으킬 생각이 아직까지 놓쳤어요. 그가 9월 10일 날은 3내 대도서를 만들어가지고 2차 전쟁을 갖다 시작을 합니다. 각지 통문을 돌리고 이 농민군들을 갖다 모으고 무기와 식량들을 갖다 쭉 모으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봉준에게 대원군청이 밀사가 내려와가지고 대원군의 밀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49페이지. 49페이지 제 아래쪽에 인용문 있죠. 아래쪽에 앞으로 더 일을 계획하고자 삼가 묻고자 합니다 있죠. 이 글은 뭔가 하면은 대원군이란다. 전봉준의 이제 처족 칠촌입니다. 처가 쪽으로 칠촌인 송기옥이라는 사람이 전봉준에게 쓴 글인데, 송기옥은 9월 2일에 내려온 대원군의 밀사들하고 전봉준보다 먼저 만나요. 만나고 나가지고 이런 일을 갖다 습니다. 이런 얘기를 쓰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제 앞줄 몇 개만 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접하는 전과 같이 지내오니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엊그제 운변으로부터, 운변이라는 게 뭡니까? 운영국입니다. 대원군을 얘기해요. 운변으로부터 효유문을 가지고 내려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의심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나 중대하기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전봉준을 통해 가지고 전봉준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9월 7일쯤에는 김계남과 전봉준이 직접 어떻게 돼요? 대원군의 밀사를 만나요. 만나고 국왕의 이름을 빌은, 대원군이 이 밀지를 보낼 때 국왕의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국왕을 해가지고 보면은 이 50페이지 중간중에 보면은 너희들은 선대 왕조로부터 교화하여 내려온 백성들로서 선왕의 은덕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다. 조선에 있는 자는 모두 저들의 아부하고 있어. 저들이라는 것은 일본을 얘기합니다. 서로 은밀히 의논할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어 하늘을 향하여 통곡할 따름이다. 방금 외부들이 침범하여 화가 국가에 미쳤는 바 운명이 조속에 달렸다. 사태가 이르렀으니 만약 너희들이 오지 않으면 박두하는 하와 근심을 어떻게 하랴. 이로써 교시하노라. 이게 뭡니까? 농민군들한테 들고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국왕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대원군이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판단하는데 실제로 국왕이 썼다고 보기 어렵고 대원군이 국왕 이름을 갖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밀지를 받아보고 밀사들을 만난 다음에 대원군이 그 50페이지 제 아래 인용문 보세요. 이거는 전봉준이 어떻게 합니까? 동지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그게 뭐 대궐로부터 밀교가 있어서 소모사 이건영에게 보냈는데 여기에 도착하여 함께 상의한 바 있다. 그럼 전봉준이 이 대궐로부터는 대원군의 밀사 이건영이를 만났다는 것을 갖다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일로 해서 밀지가 왜에게 누설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원군이 밀지를 농민군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일본군들에게 누설이 되면은 그 화가 옥체에 미칠 것이므로, 옥체라는 것은 국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중히 비밀에 붙이도록 할 것,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 전봉준이 이제 쓴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글씨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엮여가지고 지금도 일본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발견은 안 되고 있어요. 이때 같이 바뀌었던 여러 가지 농민전쟁 관련되는 대원군의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판을 받을 때 보면 자료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데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바로 어떻게 됩니까? 대원군과 전봉준의 심상치 않은 관계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대원군과 전봉준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대원군뿐만 아니라 전봉준뿐만 아니라 김계남이라든가 서인주라든가 이런 사람들, 예컨대 서인주나 장제도라는 사람들, 장두제라는 도학교도들, 서인주는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떤 교단에서도 배분이 높고 전봉준의 스승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농민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혹은 일어나자마자 체포가 돼가지고, 서인주는 일어나자마자 체포가 돼가지고 서울에 감옥에 갇혀졌어요. 갇혀있었던 걸 대원군이 6월 21일 날 경복궁을 갖다가 강제 전쟁을 합니다. 일본군이 그래가지고 조선 군인들 무장 해제를 하죠. 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개화파들로 내각을 갖다 친일 내각을 갖다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대원군을 갖다가 말하자면 얼굴 마담으로 대원군. 왜 그러나? 대원군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군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래도 불구하고 대원군을 갖다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원군이 그 당시에
농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이 개화 내경의 핵심적인 인물들, 유길길이라든가 안경주라든가 이런 사람, 개화판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대원군을 갖다가 일본군 측에 추천해요. 대원군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 민심이 수습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원군이 들어가가지고 내각의 사실상이 어떻습니까? 외형상으로는 최고의 어떤 그 권력에 등극을 하지만은 계속 어떻습니까? 일본과 개화파의 견제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욱더 농민군들을 갖다가 이렇게 연락을 취하면서 불러주고 또 한편으로는 대원군이 청나라 군대에게도 편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와 농민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군을 물리치자는 그런 계획을 갖다 거예요. 그런 사이에 여러 편지도 오고 갔는데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대원군이 자, 그러면은 이 대원군과 전봉준의 관계가 이렇게 섞이는데 이 양자의 사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대원군이 어떻게 됩니까? 대원군이 전봉준 혹은 동학 농민군과 연락을 취한 것은 자기의 어떻게 됩니까? 권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원군이 전봉준과 동학 교도들을 갖다가 활용을 하기 위해 접촉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전봉준은 왜 대원군을 갖다가 이렇게 접촉을 했겠는가? 여기 보면은 전봉준이 대원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오지영이라는 사람, 동학 사람인가 이런 데 쭉 나오지만 여기 보면은 일단 어떻게 됩니까? 척외양이라는 거. 척외양. 척외양. 네. 외양을 갖다가 배척을 한다. 물리치자는 입장에서는 어딘가 대원군과 전봉준이 상통하는 바가 아주 많았다. 대원군은 유명한 사람이죠. 최국주의자로 그렇죠. 유명하죠.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은 민시제. 민시척척들. 그 당시에 이 명성황후 여흥 민시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권세를 끼고 요직에 이제 앉아가지고 사실은 못된 짓을 갖다 다 하고 있죠. 농민군들이 어떻게 돼요? 가장 유명한 탐관놀이로 지적한 사람 중에 하나가 민영환입니다. 민영환 누군지 여러분들 알죠? 을사조약 때 자기는 죽었죠. 그 사람 그때 자기는 안 죽었으면 침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농민전쟁이 성공했으면은 자기는 하기 전에 농민군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탐관놀이였어요. 유명한. 탐관놀이가 그래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를 죽였죠. 자기를 죽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렇게 아주 그 탐관놀이의 대명사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있고 비교적 잘 알려져 있죠. 좋게 사람이 그래서 죽을 때를 잘 탐하면서 죽여요. 김옥균 같은 사람도 잘 죽었어요. 농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됩니까? 상하이에서 홍정우의 육혈포를 갖다 맞아가지고 암살당해 죽는데 그 시체가 돌아와가지고 보관참시 그렇죠? 시체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 처형을 갖다 보관참시라는 거 이렇게 이제 당하는데 어쨌든 잘 죽었어요. 그 김옥균이 사라졌으면은 제가 보기 99.9% 친일파가 됐어요. 갑신정변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 빼고는 대부분이 다 친일파가 됐어요. 박영효라든가 유명하죠. 서재필 같은 사람은 좀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미국 시민이 돼가지고 서재필에 대한 평가도 지금 상반됩니다. 어쨌든 이 반민시라는 측면에서 이게 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52페이지 51페이지부터 봅시다. 51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인용해놓은 일본병을 물러나게 하고 이게 있죠? 네,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전봉준이 12월 2일 날 체포가 됩니다. 순창의 피로리라는 데서 순창에 있는 이제 피로리라는 데서 이 여러분들이 이런 운동을 할 때 보면은 이런 이 혁명이라는 게 세계적으로도 다 그렇죠. 동서고금을 만물하고 이게 체포가 되는 것은 내부의 적이해가지고 내부의 적이해가지고 탄로가 나고 밀고가 되고 이런 게 참 많죠. 내부의 적이 무서워요. 그렇죠?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체포가 된 다음에
취조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어떤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하는데 그때 밝힌 얘기가 체제 구상에 대해 정치적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느냐 거의 해보세요. 일본봉을 물러나게 하고 간하게 관리를 축출해서 임금 곁을 깨끗이 한 후에는 몇 사람 주석의 살을 내세워서 주석이라는 것은 주춧돌 같은 사람, 주춧돌 같은 그러니까 아주 명망이 있는 아주 덕망이 있는 훌륭한 그런 선비들을 내세워서 정치를 하게 하고 우리들은 곧장 농촌에 들어가서 상직인 농업에 종사할 생각이었다. 다만 국사를 들어 한 사람의 세력가에게 맡기는 것은 크게 폐해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사람의 명사에게 협합해서 합의법에 의해서 정치를 담당하게 될 생각이었다. 이 참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봉준의 어떤 그 구상은 뭔가 하면 일단 국왕위를 갖다가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국왕을 부정하지 못했다. 전지왕권을 부정하지 못한 것이 한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참 잘못된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 역사주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역사에서. 역사주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입각해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 인물이라든가 사건들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산 정량용이라는 사람이 좋은 얘기들 많이 했어요. 목민 진조를 비롯해가지고 그 뜻도 내놨고 훌륭하신 그 학자인 걸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역사주의 원칙을 무시를 하고 지금 입각에서 보면은 전봉준이라는 그 다산 정량용이라는 사람은 아주 그 완고하고 고루하고 아주 힘겨운 사람이에요. 봉건적인 생각에 물들어가지고 국왕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노비들을 갖다 해방시키지 않고 그렇죠? 바람을 피워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게 있죠. 강진이 예배 가실 때 그 하나 있었다 그러죠. 여자가 하나만 있었지 않고 많았을 수도 있죠. 그런 것을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그 국왕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서구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국왕을 갖다가 보장한 혁명이라는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명령이 일어났지만 지금도 감옥 왕가가 있죠. 지금도. 그래서 국왕을 부적한다 해가지고 반드시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 당시 역사 상황에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왕을 부정하는 움직임이라는 것 그런 어떤 정치적 운동은 지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왕이라는 존재에 대해 가지고는 전봉준 스스로도 그런 어떤 의식상으로 자기도 이제 유학자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벗어나지는 못했고 벗어날 생각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국왕을 두되 그 주변에 있는 국왕을 갖다 둘러싸고 있는 탐관놀이들 간악한 무리들을 갖다가 다 쫓아내버리고 덕망이 있는 몇 사람의 선비들을 내세워서 또 어떻게 돼요? 그것이 국왕이든 대원군이든 국사를 들어서 한 사람의 세력가에게 맡기는 것은 대단히 큰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봐왔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협합해서 몇 사람의 선비들이 서로 협합해서 합의법에 의해서 정치를 하게 해요. 일종의 이제 연합 정치 같은 걸 갖다 구상했는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들은 돌아가겠다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농민군 대표자 몇 명, 그죠? 대원군 세력,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국왕, 그 다음에 덕망이 있는 선비들 이런 어떤 세력들로 구성된 연합 정권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전봉준이 대원군하고 연합한 의도를 갖다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한 사람의 세력가에게 정치를 맡은 것은 큰 피해가 있다라고 이 결코 어딘가 대원군에게 정치를 갖다가 맡길 생각은 없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50페이지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또 대원군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재판관이 물으니까 50페이지를 대원군은 오래 정치를 하고 첩권이 매우 성했지만 당신은 늙어서 정권을 잡을 기력이 없고 원래 우리나라 정치를 거친 것도 모두 대원군이기 때문에 인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또 묻기를 사민은 대원군을 떠받쳐서 그에게 복종했다. 또한 대원군도 사민이 자기에게 복종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때문에 사민에게 오시를 전한 것이 아닌가. 그러하거늘 사민이 대원군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 어찌세인가. 답하기를 사민은 어떤 일이라도 대원군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양반은 우리나라 종래부터 해온 양반 상인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 부분은 뭔가 하면은 사실 자료가 온전히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일부 얘기가 지금 이렇게 전해졌다는 건데 그래서 뭔가 하면은 대원군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보면은 대원군도 역시 유세한 자가 어찌 멀리 떨어져 있는 총구석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역시 대원군에 대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사람의 단점을 갖다가 잘 알고 싶다라는 걸 갖다 보죠. 그래서 이런 대원군과 전봉준의 관계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전봉준이 대원군이 전봉준을 갖다가 자기 이렇게 수하에 두고 마치 전쟁을 갖다가 이렇게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봉준은 대원군이 전봉준과 동학교도를 갖다가 활용하려고 그랬다면은 대원군은 전봉준은 어떻게 됩니까? 반란을 갖다가 나라를 바로잡기 모국 안민의 대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인 수단으로 대원군을 활용하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대원군 그 농민전쟁이 전개되는 동안에 어떤 얘기를 갖다가 하는가 하면은 대원군을 갖다가 강국해 하자고 하는 것이 어찌하여 불교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우리가 본집회 때는 첩양을 주장하는 것이 어찌 불교라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이라는 존재는 이미 몇 차례 권력을 갖다가 잡았던 사람입니다. 현재 국왕에 살아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내세운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들의 행위가 결코 모발이다, 반역이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척양이라든가 반민치 세력이라는 측면에서 대원군도 자기하고 뜻이 상통했다는 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원군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대원군과 접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뭔가 하면은 역시 이 농민군이 승리한 다음에 지금 권력 구성이 나왔습니다만은 대원군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빼놓고 자기들끼리 권력을 갖다가 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전봉준이든 김경환이든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을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전봉준이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갖다 들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대원군을 갖다가 활용을 하자 했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농민군들의 정치 구성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세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무작정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정치적 프로그램까지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해석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원군을 갖다가 내세운 전봉준이 대원군을 갖다가 내세운 그 이유를 갖다가 잘 보여주는 것이 53페이지 거짓말 부분인데 보면은 이 중간에서 아래서 두 번째 문단 보면은 전명숙 한자로 되어 있죠. 전명숙의 인물됨으로 밀어보면 나오죠. 이 부분은 뭔가 하면은 동안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한국에 와가지고 있던 일본인이 그 전봉준과 대원군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유심히 관찰을 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뭐라고 써놨나 봅시다. 전명숙이라는 사람은 전봉준을 얘기합니다. 명숙은 어떻게 됩니까? 전봉준의 자입니다. 자, 전명숙의 인물됨으로 미뤄보면 그의 처음 기포가 반드시 대원군을 기대하였기 때문은 아니니 명확하다. 다만 그의 지략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동도입니다. 동학 농민군이죠. 동도의 의기 역시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원군이라는 목상을 대중의 안전에 대중의 눈앞에 내세움으로써 조정의 편리로 삼으려 한 것 같다. 아주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관찰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민군이라든가 이 전봉준이 대원군을 갖다가 이렇게 대원군과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것은 그 사람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을 사람은 대원군밖에 없다. 혹은 이 권력을 잡고 대원군을 갖다가 모시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지략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어떤 이 나름대로 이게 이 정세를 갖다가 이제 일구하는 그런 안목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농민군들의 의기도 역시 한계가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에 어떻게 됩니까? 고을의 경계, 여기가 마산이면 마산을 갖다가 이 벗어나는 어떤 운동, 밀란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계를 벗어나는 것은 반란이다. 밀란은 어떻습니까?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거는 반란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모였던 것이 그 당시에 백성들의 의식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바로잡자 했을 때 의기만으로 목숨을 걸고, 목숨을 것도 걸리죠. 자기만 겁니까? 그 뒤에 농민군들, 요즘 이제 유족들이 이제 이 특별법이 통과돼가지고 명예회복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손들까지도 그렇게 이제 고통을 받는 걸 갖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만이 아니죠. 이 한 가문이 아주 멸무지화를 갖다 당할 정도로 그런 위험한 일에 단순히 정의로운 의기만으로 나선다는 것은 어렵죠. 그 얘기입니다. 의기에도 역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원군이라는 목상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나무로 된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걸 전면에 내세워, 대중들한테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반란이 아니라 대원군을 갖다가 모시고 나라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하는 걸 대중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의 표를 대중들을 갖다가 동원을 하고 농민군들을 갖다가 규합을 하는데 편리로 삼기 위해서 대원군을 갖다가 내세운 것이다. 제가 보기에 가장 정확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봉준과 대원군의 어떤 관계는 지금까지 대원군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어떤 이미지, 쇄국주의자라든가 이런 아주 고려한 어떤 이미지 때문에 역사학계에서는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갖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해석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갖다가 봤을 때 대원군과 농민군 혹은 대원군과 전봉준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고, 그 관계는 단순히 대원군을 갖다가 모시기 위해서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 대원군이 농민군과 전봉준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잡고자 했듯이 농민군 측에서도 대원군은 그 당시에 일반했던 일반 민중들의 정치적인 의식 수준이라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어떤 그 정치 개혁의 방법,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생각하기 바람직한 방향이 결국 대원군과 연계를 갖다가 하는 것이다. 판단 때문에 그를 활용해서 이른바 오국광제 창생이라는 큰 뜻을 갖다가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전봉준이 그려드린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양자의 관계를 갖다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봉준이 대원군 관계에 대해 가지고 결코 동학 농민혁명이나 전봉준의 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편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런 속에서 오히려 조금 더 긴, 호흡이 긴 전봉준 사람들의 안목이랄까 정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좀 더 세련된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것 같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이 시간 동안에 지원을 당하게 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양석 교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시간 12시 반까지 원래 예정된 시간인데 그걸 꼬박 다 채우셨습니다. 아마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갔으면 엄청 이렇게 많은 이렇게 뒤에 효과를 남기지 않나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2시간 동안 열강해 주신 우리 선생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강의 시간을 많이 이렇게 소비를 하셨기 때문에 한 2분 정도만 그 강의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은 많은 분들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 생각을 못해요.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강의는 완벽한 강의였다고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사 부분에서 가지고 창원에서 이렇게
일단 오늘 그 4강좌는 정리를 하고요. 끝으로 우리 그 서울까지 또 차를 직접 운전하시고 열심히 가셔야 되는데 소고기를 이렇게 잘 가시라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저희들이 부르면은 한 번 더 내오시라고 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안내만 드리겠습니다. 답사가 16일 날 좀 이따 안내드가 나갈 건데, 창원에서 상공출 운동장 만나는 강변 옆에 주차장에서 8시 반에 이렇게 출발하는 시간을 하나를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창원 사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이렇게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있는 일정들을 광고 한두 개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마산시청 강당에서 이승만시 일주기 추모식하고 이렇게 기념식이 있습니다.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5일 금요일 내일입니다. 2시 30분에 가톨릭 여성회관에서 6월 형제기 2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준비한 20년 만의 만남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만원이고요. 주량이 아주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일 답사가 있고, 답사가 있는 이날 같은 경우는 내서 주민회에서 일일 호프지 특집인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을 합니다. 우리 남재우 교수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요새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관심 계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1, 2, 3, 4강자에 이렇게 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질문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야기를 못했는데 좀 더 궁금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계신 분들은 교수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해야 되니까 식사 자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화생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거거든요. 요 건너편에 보면은 식집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렇게 와주시면 못한 이야기를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부담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사이 무서워 뭘 하나 굳이 무서워를 대절 부르는 무서워 자세히 앞으로 행사에서 더 짜게 들어오게